왜 자꾸 울어? 조용히 못해?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테이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철벅, 철벅, 물속에 무언가를 담그는 소리. 14개월 된 아기의 질식할 듯한 울음소리. 엄마처럼 약한 놈! 넌 실수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아들 민준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2025년 11월의 따뜻한 오후였지만 49년 전 그날 밤의 냉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게 아빠 목소리예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손에 든 낡은 카세트 녹음기는 계속해서 잔인한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49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민준아, 엄마가 처음부터 다 이야기해 줄게. 내가 왜 목욕탕을 무서워했는지, 엄마가 왜 그날 밤 너를 안고 도망쳤는지. 오늘은 2025년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대전 둔산동 25평 아파트. 제가 혼자 사느니. 작은 집은 햇살이 잘 드는 남향이고 베란다에서는 둔산대공원의 은행나무가 보여요. 올해로 68세. 남편 정훈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7시에 일어나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인스턴트 커피 한 스푼을 찻잔에 넣었습니다. 설탕은 반 스푼, 프림은 2스푼. 50년을 마신 커피지만 여전히 이 비율이 제일 좋아요. 베란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바라보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어젯밤 민준이에게서 온 전화 때문이었죠. 엄마, 내일 아침에 잠깐 들를게요. 할 말이 있어서요. 49세 변호사 아들이 주말에도 바쁜 사람인데 갑자기 찾아온다니 무슨 일일까 싶었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손주들은 괜찮은 걸까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을 열자 민준이가 검은색 패딩을 입고 서 있었어요.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바나나 우유와 찰떡파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추운데 왜 이런 것까지 사왔어? 그냥요.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패딩을 벗었어요. 흰색 셔츠에 감색 스웨터, 항상 단정한 차림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왔어요. 무슨 일이냐? 주말에 갑자기 오다니. 엄마, 제가 요즘 맡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민주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5살 남자아이 학대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목욕 시간에 아이를 때렸대요. 겉으로는 모범 가장이었는데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목욕 시간.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목욕 시간. 49년 전 그 단어는 우리 집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 아빠가 아이를 씻기는 다정한 저녁 시간이었죠. 하지만 문 뒤에서는 아니야, 이제 그만 생각하자.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다. 그냥 그런 일이 아직도 있다니 화가 나서. 맞아요.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더 큰 문제는 엄마들이 눈치채고도 신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어요. 왜 그럴까? 남편이 무서워서? 그것도 있고요. 또 설마 내 남편이 그럴 리 없어라는 믿음도 있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괴물일 리 없다는.
그 착각이요. 착각? 그 단어가 가슴을 후볐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민준이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1976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청주 중앙동 단칸방, 갓돌이 지난 민준이, 은행원 남편 정훈, 그리고 목욕탕 문 너머로 들리던 이상한 소리들. 철벅, 철벅. 조용히 못해? 낮고 차갑고 낯선 목소리였어요. 제가 알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응? 아까부터 멍하니 계시는데 제 이야기 들으셨어요? 아, 미안하다.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됐니? 다행히 엄마가 용기 내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아버지는 구속됐고요. 녹음 파일. 또 한 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녹음. 그래, 나도 그랬지. 49년 전 나도 녹음기를 숨겼었어요. 낡은 카세트 녹음기. 오빠 철수가 건네준 당시로서는 귀한 물건이었죠. 그걸 목욕탕 세면대 아래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던 그날. 그 테이프는 어디 갔지? 설마 아직도 있나? 민준이 돌아간 후 저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이불 아래 오래된 판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뚜껑에는 매직으로 1976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9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자였죠. 열지 말자. 그 안에는 잊고 싶은 것들만 들어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뚜껑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바랜 아기 옷 한 벌, 노란색 베넷 저고리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입었던 옷이에요. 그 아래 낡은 육아 수첩, 예방접종 기록,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검은색 카세트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투명 케이스에 담긴 테이프 하나에는 흰색 라벨지가 붙어 있었고 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76년 9월 15일 증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이 녹음기 왜 여기 있어요? 민준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제 뒤에 서 있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제 손에 들린 녹음기를 보고 있었죠. 이게 뭔지 아니? 녹음기잖아요. 근데 이거 엄청 오래된 건데. 엄마 혹시...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이었어요. 이거 제 어렸을 때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녹음기를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9년 동안 침묵했어요. 민준이에게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말해왔죠. 진실은 숨겼습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지금 민준이는 아동학대 사건을 변호하고 있어요. 피해자를 구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말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민준아. 네, 엄마. 앉아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다. 민준은 천천히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녹음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내가 14개월이었을 때 엄마가 숨겨뒀던 거다. 왜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빠 말이다. 내가 알던 아빠는 진짜가 아니었어.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아파트 단지에는 저녁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렸어요. 평범한 11월의 토요일 오후였죠. 하지만 이 거실에서는 49년 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천천히 민준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 다 담겨 있어. 내가 왜 목욕탕을 무서워했는지, 왜 아빠만 보면 울었는지, 그리고 엄마가 왜 그날 밤 너를 안고 도망쳤는지.
민주는 녹음기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들어봐도 돼요? 그래.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이제 시작이다. 49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 완벽한 남편이라 믿었던 남자, 목욕탕 문 뒤에 숨겨진 괴물, 그리고 침묵을 깬 한 여자의 용기. 민준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구하고 있듯이 엄마도 그때 너를 구했단다. 민준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지직 그리고 49년 전 그날 밤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물소리, 아이의 울음,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 왜 자꾸 울어? 조용히 못해?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게 아빠 목소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1976년 그의 가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9월 청주 중앙동. 24살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14개월 된 아들 민준이와 은행원 남편 정훈, 그리고 30평짜리 전세집. 가난한 재봉사 집안에서 자란 제게는 꿈같은 삶이었죠. 아침 7시 저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고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준이가 헝겊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우우.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민준이가 웃으며 공을 던졌습니다.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제 아들은 정말 예뻤어요. 민준아, 조금만 있으면 밥 먹자.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정훈이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키 175cm의 마른 체격, 뿔테 안경을 쓴 얼굴은 언제 봐도 단정했죠. 여보, 밥 다 됐어요? 네, 지금 바로 차릴게요. 저는 재빨리 밥상을 차렸어요. 밥, 된장찌개, 김, 계란찜.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아침상이었죠. 정우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7시쯤? 그래요? 그럼 당신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놓을게요.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정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 미소가 참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편이었으니까요. 밥을 먹는 동안 민준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작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아, 민준아. 제가 황급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가 곧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너무 빨라서 제가 착각한 걸까요? 괜찮아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래도 버릇을 들여야지. 민준아, 이러면 안 돼. 정훈이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민준이는 아빠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왜 우는 거야? 아빠가 무섭니까? 정훈이 민준이를 안아 올리려 했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더 크게 울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 왜 이래? 아빠잖아. 저는 민준이를 안아들었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낯을 가리나 봐요. 요즘 제가 야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민준이는 원래 낯을 안 가리는 아이였거든요. 정훈이 출근하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를 보고 우는 아이, 그리고 그 순간 스쳐 지나간 남편의 차가운 눈빛. 내가 예민한 걸까?
산후 우울증 같은 거? 오후가 되어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유모차에 민준이를 태우고 걷는데 옆집 사는 박순자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40이 넘은 아줌마는 동네에서 입이 좀 거친 걸로 유명했지만 저한테는 친절했어요. 어머, 영희 씨. 장 보러 가요? 네, 아줌마. 오늘 남편이 일찍 들어온 데서요. 좋겠네. 우리 남편은 매일 술 처먹고 들어오는데 영희 씨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야. 얼굴도 잘생기고 은행원이고 술도 안 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영희 씨, 박순자 아줌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요즘 밤에 아기 우는 소리 많이 들리던데. 괜찮아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민준이요? 응. 며칠 전에도 밤 9시쯤 엄청 울더라고. 목욕하는 것 같던데 너무 심하게 울어서 걱정됐어요. 그게 목욕 싫어해서 그래요. 그래. 우리 애들도 어릴 때 그랬는데. 근데 소리가 좀, 뭐랄까, 보통 우는 소리랑 좀 달랐어요. 박순자 아줌마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보통 우는 소리랑 달랐다. 무슨 뜻일까요?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를 재우고 저는 목욕탕 문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목욕탕이었어요. 하얀 타일, 플라스틱 욕조, 세면대. 그런데 왜인지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죠. 매일 저녁 7시 30분. 정훈이가 민준이를 목욕시킨다. 1시간 넘게. 처음에는 참 고마웠어요. 남편이 육아에 참여한다는 게요. 다른 집 남편들은 기저귀도 안 갈아주는데 우리 남편은 목욕까지 도맡아 하잖아요. 친정엄마도 친구들도 다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1시간, 때로는 1시간 반. 14개월 된 아기를 목욕시키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저녁 7시 정훈이 퇴근했습니다. 약속대로 일찍 온 거였어요. 여보, 왔어요. 오늘 일이 일찍 끝났네. 어서 와요. 갈비찜 다 됐어요. 저녁을 먹으며 정훈은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신입행원 이야기, 지점장 이야기, 손님 이야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오늘 목욕은 제가 시킬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훈이 젓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왜요? 제가 늘 하잖아요. 당신도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민준이랑 목욕하는 시간이 저는 좋거든요. 정훈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여보, 당신도 피곤하잖아요. 설거지만 해요. 목욕은 제가 할게요. 정훈의 목소리에 묘한 단호함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7시 30분 정훈이 민준이를 안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딸칵, 그리고 잠금 장치 돌아가는 소리. 문을 잠그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철벅. 그리고 민준이의 웃음소리.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 목욕하는 것 같았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박순자 아줌마 말 때문에 괜히 의심하는 건가?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물소리만 들렸어요. 20분, 30분. 그런데 갑자기 으아앙,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통 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비명에 가까웠죠. 민준아. 저는 목욕탕 문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물이 눈에 들어갔나 봐요. 정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울었어요. 제가 들어가도 돼요? 아니에요. 금방 나올게요. 잠깐만요. 5분이 더 지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훈이 수건에 민준이를 감싸 안고 나왔어요. 아이의 얼굴은 울음으로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많이 울었네. 괜찮아? 제가 민준이를 받아 안았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도 한참을 흐느꼈죠. 정우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물이 눈에 들어가서 그래요. 제가 머리를 감기다가. 그랬구나. 저는 민준이를 안고 안방으로 갔어요. 아이에게 옷을 입히는데 손이 작은 팔뚝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불을 켜고 자세히 봤습니다. 민준이의 팔뚝 안쪽에 빨간 자국이 있었어요. 손가락 자국처럼 보였죠. 하나, 둘, 셋. 3개의 손가락 모양. 이게 뭐지? 제 손으로 민준이 팔을 잡아봤어요. 제 손가락보다 컸습니다. 어른 남자 손가락 크기였죠. 목욕하다가 부딪혔나?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민준이는 제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울다 지쳐서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밤 10시 정훈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정훈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모범적이고 착하고 다정한 남편이잖아. 하지만 민준이의 팔에 남은 그 자국은 뭘까요? 박순자 아줌마가 들었다는 그 비명 같은 울음소리는? 그리고 문을 잠그는 이유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애 키우면서 신경감이 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실로 돌아갔어요. 정우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르게 숨쉬는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저는 이불을 덮었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이 혹시...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어요. 목욕탕 문이 닫혀 있고 그 안에서 민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 너머로 들리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 조용히 못해? 새벽 4시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옆에서 정훈이 여전히 자고 있었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민준이가 자는 아기 침대로 갔어요. 아이는 작은 숨을 내쉬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며시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민준이가 움찔했어요. 자다가도 놀라는 아이. 이게 정상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빠한테 상담해야겠다고. 오빠 철수는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오빠. 형사과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던 철수 오빠가 고개를 들었어요. 40대 초반의 오빠는 짧은 머리에 각진 얼굴, 늘 진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영희야, 무슨 일이야? 오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오빠는 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경찰서 뒤편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9월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무슨 일인데? 오빠,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망설였어요. 이걸 말하면 남편을 의심하는 나쁜 아내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빠는 기다려줬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목욕할 때 많이 울어. 그리고 어제 몸에 이상한 자국이 있었어. 저는 조심스럽게 어제 본 손가락 자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국이? 어떤 자국? 손가락으로 세게 잡은 것 같은 빨간 자국. 정훈이가 뭐라고 하던 물이 눈에 들어가서 울었다고. 오빠, 나 이상한 거 아니지? 그냥 내가 예민한 거지? 오빠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야, 정훈이가 평소에 어때? 화를 낸다거나 물건을 던진다거나 그런 적 있어? 아니, 전혀. 목소리도 안 높이고 항상 다정해. 민준이한테는? 민준이는 아빠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 요즘 오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영희야, 내 말 잘 들어.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목욕할 때 내가 같이 있어봐. 같이 있으라고? 왜? 그냥 확인하는 거야. 오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오빠와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죠. 확인하라고? 어떻게 확인해? 남편을 의심하는 게 맞는 건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어요. 정훈이 퇴근하기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민준이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저는 목욕탕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타일, 벽, 낡은 플라스틱 욕조, 세면대 위에 놓인 아기 비누와 샴푸. 평범한 목욕탕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세면대 옆 수건거리에 정훈이가 사용하는 면도기가 걸려 있었어요. 욕조 안쪽 모서리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죠.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습니다. 핏자국처럼 보였어요. 아니야. 그냥 녹물일 거야. 손가락으로 문지르니 흐릿하게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때 민준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침대에서 잠깐 눈을 떴나 봐요. 저는 서둘러 목욕탕을 나와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민준이를 달래며 저는 생각했어요. 증거가 필요해. 오빠 말대로 확실한 증거. 하지만 어떻게? 목욕할 때 함께 들어가자고 하면 정훈이가 거부하잖아요. 저녁 6시, 저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밥을 안 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7시 정각, 정훈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씻고 밥 먹어요. 정훈은 평소처럼 양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은행에 온 손님 이야기, 동료 직원 이야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정훈의 얼굴만 계속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민준이를 때린 걸까? 이렇게 다정하게 웃는 사람이. 여보, 왜 그렇게 쳐다봐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 보이네요. 오늘 민준이가 많이 보챘어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7시 30분이 다가왔습니다. 정훈이 밥그릇을 비우고 일어났어요. 자, 그럼 민준이 목욕시킬까요? 여보,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정훈의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요즘 민준이가 목욕할 때 많이 우는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있으면 덜 울지 않을까 해서요.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요.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 달래니까. 여보는 설거지만 해요.
그래도 영희 씨, 정훈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차갑진 않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민준이 목욕시키는 거 싫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자꾸 같이 들어가자고 해요? 어제도 오늘도.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정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화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날카로운 게 있었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도움은 필요 없어요. 설거지나 해요. 정훈이 민준이를 안아들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다시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 딸칵.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저렇게 거부하지? 뭐가 그렇게 불편한 거지?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는 목욕탕 쪽에 가 있었어요. 물소리, 민준이의 웃음소리. 처음 10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5분쯤 지났을 때 으앙,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으악, 비명이었어요. 분명히 비명이었죠. 저는 목욕탕 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대답이 없었어요. 민준이만 계속 울었습니다. 여보, 문을 두드렸어요. 쾅쾅쾅. 그제야 정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코에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문 열어주세요. 금방 나갈게요. 걱정 마요.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울었어요. 5분, 10분. 저는 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손톱으로 문을 긁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정훈이 민준이를 수건에 감싸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온통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준아. 저는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품에서 숨을 헐떡였어요. 마치 물에 빠졌다 나온 사람처럼. 왜 이렇게 울었어요? 머리를 감기는데 물이 자꾸 코로 들어가서요. 제가 조심했는데. 정훈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민준이를 안고 안방으로 갔어요. 옷을 입히면서 아이의 몸을 살폈습니다. 어제 봤던 팔뚝의 자국은 아직 남아 있었고 새로운 자국도 있었어요. 목 옆쪽에 작지만 선명한 빨간 자국. 이건 뭐지?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봤어요. 민준이가 으윽 소리를 냈습니다. 아픈가 봐요. 그날 밤 정훈이 먼저 잠들었을 때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그때 떠올랐어요. 며칠 전 동네 전파사에서 봤던 물건. 카세트 녹음기. 다음 날 아침 정훈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민준이를 업고 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오빠는 야근 후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오빠, 부탁이 있어. 뭔데? 녹음기. 구해줄 수 있어? 오빠의 눈빛이 변했어요. 녹음기? 응. 목욕탕에 숨겨서 녹음하고 싶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야겠어. 오빠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구해줄게. 근데 영희야. 응? 조심해. 만약 정훈이가 눈치채면. 오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이틀 후 오빠가 작은 카세트 녹음기를 가져왔어요. 당시로서는 꽤 비싼 물건이었죠. 이거 형사과에서 쓰는 거야. 아주 작고 소리 잘 잡혀. 여기 녹음 버튼 누르고 여기 세면대 밑에 숨기면 될 거야. 고마워, 오빠. 영희야, 만약 정말로 뭔가 나오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응. 오빠가 돌아간 후 저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 작은 마이크, 빨간 녹음 버튼. 이 작은 기계가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세면대 아래 공간을 확인했어요. 청소 도구들이 있었죠. 그 뒤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 작은 소리가 났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기다려야지. 저녁 7시 정훈이 퇴근했어요. 평소처럼 밥을 먹고 평소처럼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자, 우리 아들 목욕하러 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같이 들어가자는 말도 제가 시킨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말이 없네요. 당신이 싫어하잖아요. 제가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금방 나올게요. 정훈이 민준이를 안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금장치 소리. 딸칵.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물소리, 민준이의 옹알이, 정훈의 목소리. 처음 10분간은 평온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착하네. 정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15분쯤 지났을 때 왜 또 울어?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으앙, 조용히 못해? 맨날 이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철벅 물속에 뭔가를 담그는 소리. 그리고 민준이의 울음이 잠시 멈췄어요. 숨이 막힌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엄마처럼 약한 놈. 그러니까 맨날 울기만 하지. 정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숨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녹음기가 다 잡고 있겠죠? 저 목소리를, 저 잔인한 말들을. 20분 후 문이 열렸어요. 정훈이 민준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오늘은 잘 씻었어요. 우는 것도 금방 그쳤고 정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미소를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역겨웠거든요. 그래요. 민준이를 받아 안고 방으로 갔어요. 옷을 입히면서 아이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자국들, 팔, 다리, 등, 곳곳에 빨갛게 멍든 자국들이 있었어요. 이 녹음기에 다 이제 증거가 있어. 밤 11시 정훈이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세면대 아래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된 거예요. 거실로 가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 물소리, 민준이의 소리, 그리고 정훈의 목소리. 왜 또 울어? 조용히 못해? 맨날 이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엄마처럼 약한 놈. 철벅철벅 물속에 담그는 소리. 민준이의 질식할 듯한 울음. 저는 이어폰을 빼고 입을 막았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어요. 저게 내 남편이야? 저게 민준이 아빠야?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녹음기를 꽉 쥐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오빠한테 가야 해. 이 녹음기를 가지고. 하지만 지금은 한밤중이었어요. 정훈이 자고 있고 민준이도 자고 있었죠.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옷장 깊숙이 숨겼어요. 민준이가 자는 침대 옆에 앉아서 밤새 아이를 지켰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너를 지킬게.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정훈이 출근하는 즉시 오빠한테 가야겠다고. 그리고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7시 정훈이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가방을 들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척하며 그를 지켜봤습니다. 여보, 저녁은 집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나거든요. 그래요.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어젯밤에 잘 못 잤어요? 정훈이 다가와 제 이마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 손이 어젯밤 민준이를 때린 바로 그 손이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럼 오늘 푹 쉬어요. 민준이도 낮잠 잘 때 같이 자고. 정훈이 미소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딸칵. 저는 그 자리에 5분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제 가야 해. 오빠한테 가야 해. 옷장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작은 검은 상자를 손에 쥐니 그제야 현실감이 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이제부터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9월의 아침 공기는 서늘했어요. 하지만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오빠의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평소 같으면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게 앞을 지나며 구경도 했을 텐데 오늘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습니다. 누가 저를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오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오빠는 집에 있었어요. 야근 후라 쉬는 날이었죠. 영희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문을 연 오빠의 얼굴에 놀람이 번졌어요. 제 얼굴이 얼마나 창백했는지 바로 알았나 봐요. 오빠, 들어가도 돼? 그래, 어서 들어와. 오빠의 작은 거실,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녹음했어. 오빠가 녹음기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운 표정이었죠. 들어봐도 돼? 응. 오빠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그리고 어젯밤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훈의 목소리. 왜 또 울어? 철벅철벅 물소리. 조용히 못해? 민준이의 질식할 듯한 울음. 엄마처럼 약한 놈. 오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더니 턱의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화가 난 거죠. 이 새끼가. 오빠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녹음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오빠를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영희야. 응? 너 각오되어 있어? 무슨 각오? 이혼, 법정 싸움, 그리고 정훈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 지금까지 본 모습이 가면이었다면 이제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야. 오빠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혼.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1976년 이혼은 여자에게 낙인이었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친척들에게 욕먹고 친정 식구들도 고개 못 들게 되는 일이었죠. 무서워, 오빠. 무섭지. 하지만 영희야, 민준이 생각해봐. 이대로 두면 저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오빠가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 민준이를 가리켰어요. 작고 연약한 내 아들.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 아동학대는 그렇게 끝나. 처음엔 멍, 그 다음엔 골절, 마지막엔. 오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죽음.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 오빠,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이 녹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민준이 몸의 상처를 병원에서 진단받고 진단서를 받아야 해. 병원? 응. 오늘 당장 가. 내가 아는 소아과 의사가 있어. 박민수 선생님. 믿을 만한 사람이야. 오빠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어요. 청주 시내에 있는 작은 소아과였죠. 그리고 영희야, 오늘 밤부터는 우리 집에서 자. 응? 정훈이한테 들키기 전에 나와야 해. 녹음기 있는 거 알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 하지만 집을 나가면 정훈이가 내가 처리할게. 영희가 친정 엄마가 편찮으셔서 며칠가 있는다고 말할게. 그 사이에 변호사 선임하고 법적 절차 밟을 거야. 오빠의 말은 단호했어요. 형사로 일하며 많은 사건을 본 오빠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오빠, 고마워. 무슨 소리야? 넌 내 동생이잖아. 내가 못 지켜주면 누가 지켜줘?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오빠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오전 11시, 저는 오빠가 알려준 소아과로 갔습니다. 박민수 소아과라는 간판이 붙은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대기실이 있었고 몇 명의 엄마들이 아이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 형사님 동생분이시죠? 접수처에 있던 간호사가 저를 알아봤어요. 오빠가 미리 연락한 모양이었죠. 네, 맞아요.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진료실 문을 열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철수 형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를 한번 볼까요? 저는 민준이의 옷을 벗겼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드러나자 박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팔뚝에 손가락 자국, 등에 빨간 멍, 목 옆에 상처, 허벅지 안쪽에 멍. 곳곳에 학대의 흔적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였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챈 건 며칠 전이지만 어쩌면 몇 달 전부터였을지도. 목욕 시간에 이렇게 됐다고 하셨죠? 네. 남편이 목욕을 시키면서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박 선생님이 조용히 진찰을 계속했습니다. 여기 이 상처는 물에 빠뜨린 흔적이네요. 산소 부족으로 생긴 점상 출혈이에요. 그리고 이 손가락 자국들은 강하게 움켜진 거고요. 진단서 써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사진도 찍어드릴게요. 법정에서 필요할 거예요. 박 선생님은 차분하게 민준이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고 자세한 진단서를 작성해 줬어요. 영희 씨, 용기 내서 오신 거 잘하셨어요. 이런 일은 절대 혼자 끌어안으면 안 돼요. 네. 아이를 데리고 당장 그 집을 떠나세요. 지금 상태로는 아이가 위험합니다. 박 선생님의 단호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아과를 나와 다시 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오빠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변호사님. 이혼 소송이랑 아동 학대 고소건으로. 네, 증거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랑 진단서요. 오빠가 저를 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변호사를 구한 거였죠. 통화를 끝낸 오빠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 가자. 이재윤 변호사님인데 형사사건 전문이야. 우리 경찰서랑 자주 일하는 분이고. 오빠, 정훈이한테는 뭐라고 해? 내가 연락할게. 엄마가 편찮으셔서 영희가 며칠 친정에 간다고. 민준이도 데리고. 정훈이가 믿을까? 믿든 말든 상관없어. 어차피 내일 모레면 소송 서류 날아갈 거니까. 오빠의 말에 저는 긴장했어요.
내일 모레면 정훈이가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내가 자기를 고소했다는 것을. 그날 오후 5시 오빠가 정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정훈이? 나 영희 오빠 철수. 응.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시고. 응. 심각하진 않은데 며칠 간호가 필요해. 영희가 민준이 데리고 친정에 와 있어. 며칠 있다 갈 거야. 응, 오빠가 전화를 끊었어요. 됐어. 정훈이가 알았대. 뭐라고 하던? 별말 없었어. 그냥 알겠다고. 근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 뭔가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오빠의 말에 저는 불안해졌어요. 정훈이가 의심하면 어떡하지? 오빠 무섭다. 영희야,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앞으로만 가야 해. 알겠지? 응. 그날 밤 저는 오빠 집 작은 방에서 민준이와 함께 잤어요.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정훈이 없는 공간, 목욕 시간이 없는 밤, 민준이도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빠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청주 시내 한복판 오래된 건물 3층에 이재윤 법률사무소가 있었어요. 철수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님이 우리를 맞아줬어요.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날카로운 눈빛, 믿음직스러운 인상이었죠. 이쪽이 제 동생 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철수 형사님한테 대략 들었습니다. 남편분의 아동 학대건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목욕 시간에 이상한 점들, 민준이의 상처, 녹음기를 숨긴 일, 그리고 녹음된 내용. 이재윤 변호사님은 녹음 파일을 들었고 진단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과 의료 기록, 이 둘이면 형사 고소 가능해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런 명백한 아동 학대 사건은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다룹니다. 문제는 변호사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남편분이 어떻게 나올지예요. 보통 이런 가해자들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오히려 부인을 공격하죠. 정신병이 있다거나 거짓말한다거나. 저는 정상이에요. 거짓말도 안 했고요. 알아요. 하지만 법정은 싸움터예요. 각오하세요.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긴장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 말대로 앞으로만 가야 했어요. 일단 오늘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서류도 준비할게요. 빠르면 이틀 안에 남편분한테 통지서가 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오빠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잘했어, 영희야. 이제 시작이야. 응, 알아. 하지만 제 가슴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이틀 후 정훈이 그 서류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날 밤 오빠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는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빠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응, 정훈아. 어머니는 좀 나아지셨어. 응? 영애? 지금 자고 있어. 민준이 돌보느라 피곤해서. 오빠가 저를 쳐다봤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죠. 내일 올 거냐고? 글쎄, 어머니 상태 봐서. 응. 전화를 끊은 오빠가 말했어요. 정훈이가 내일 친정집으로 오겠대. 뭐? 너 보러 온다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목소리가. 어떤데? 차가웠어. 평소랑 달랐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훈이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뭔가 의심하는 걸까? 오빠 어떡해? 괜찮아. 내가 막을게. 너는 친정집에 진짜로 가 있어. 내일 아침 일찍 엄마한테 가. 응.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정훈이 올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밝은 달빛 아래 저는 민준이를 껴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민준이를 안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청주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제가 자란 곳이었어요. 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죠. 엄마, 어머, 영희야? 갑자기 웬일이니? 철수 오빠가 연락 안 했어요? 응? 무슨 연락?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오빠가 일부러 말 안 한 거였죠.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엄마, 제가 며칠 있다 갈게요. 민준이랑 같이. 무슨 일 있니? 정훈이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민준이를 받아 안으며 방으로 들어가셨죠. 일단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라. 아침 먹었니? 아니요. 그럼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정집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아무 걱정 없던 시절. 오전 10시쯤 집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응, 철수야. 뭐, 지금?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뭔가 급한 일인 것 같았죠. 알았어. 영희한테 말할게. 전화를 끊은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영희야, 철수가 지금 당장 오래. 정훈이가 철수네 집으로 갔대.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금요? 응. 철수가 정훈이 좀 이상하다고. 너 절대 밖에 나가지 말래. 네.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어요. 정훈이가 오빠 집에 갔다고요? 왜? 저를 찾으러? 30분 후 오빠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영희야, 큰일이다. 무슨 일인데, 오빠? 정훈이가 아까 우리 집에 왔어. 너 찾으러. 뭐라고 했어? 영희 어디 있냐고. 친정에 있다고 했더니 주소 알려달래. 내가 안 알려줬지. 그랬더니 오빠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더라. 그러면서 장인어른 댁 주소 알아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가버렸어. 오빠, 그럼 여기로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정훈이 오면 내가 막을 거야. 너는 안방에 있어. 절대 나오지 마. 어머니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니? 사위가 왜 그래? 어머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영희 안 보이게 해주세요. 오빠의 단호한 말에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셨죠. 영희야, 여기 있어. 문 잠그고. 엄마,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하지만 저는 겁이 났어요. 정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빠가 막을 수 있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계십니까? 저 정훈입니다. 정훈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오빠가 대문을 열었어요. 저는 안방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바깥을 봤습니다. 영희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호하고 있어. 지금은 만날 수 없어. 제 아내인데 왜 못 만나죠? 비켜주세요. 정훈이 안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오빠가 막아섰습니다. 안 돼, 돌아가. 형님. 정훈이 비웃듯 말했어요. 설마 영희가 뭔 말을 해서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죠? 제 아내가 요즘 좀 예민해요. 산후 우울증인지 뭔지. 산후 우울증? 민준이가 태어난 지 14개월이 넘었는데 그래도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민하고 의심 많고 없는 일도 지어내고. 정훈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없는 일을 지어냈다고? 저 녹음 파일은? 민준이 몸의 상처는? 오빠도 화가 난 듯 했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정훈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아내 찾으러 왔습니다. 제 아들도 데려가야죠. 너가 네 아들한테 뭘 했는지 우리가 다 알아. 순간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웃음기가 싹 사라졌죠. 뭘 안다는 겁니까? 목욕 시간에 민준이한테 한 짓. 물속에 담그고 때리고 폭언하고. 증거 있습니까? 정훈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있어. 녹음 파일, 의료진단서, 사진. 다 있어. 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녹음? 영희가 목욕탕에 녹음기를 숨겼어. 너의 목소리가 다 담겨 있어. 왜 또 울어? 조용히 못해. 엄마처럼 약한 놈. 이 말들 기억나지?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오빠를 노려볼 뿐이었죠. 그 눈빛은 무서웠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너는 이미 고소당한 상태야. 아동학대죄로. 이틀 안에 경찰서에서 소환장 받을 거야. 이런. 정훈이 비틀거렸어요. 마당 화단 옆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럴 리가. 영희가 설마. 영희가 뭘 어쨌다는 거야? 자기 아들 지킨 게 잘못이야? 아니. 아니야. 정훈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섬뜩하게. 하하. 속았네. 완전히 속았어. 뭐라고? 다 연기였어요. 착한 남편, 다정한 아빠. 다 연기였다고요. 정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얼굴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비어있고 광기 어린 얼굴이었죠. 솔직히 말하면요, 형님. 저는 민준이가 싫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난 것도, 우는 것도, 존재 자체가 싫었어요. 이 미친. 오빠가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정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좋은 아빠라고 칭찬하더라고요. 목욕까지 시킨다고. 웃기죠? 목욕이 아니라 벌을 주는 거였는데. 너 지금 자백하는 거야? 자백이든 뭐든. 어차피 걸렸잖아요. 그 빌어먹을 녹음기 때문에. 정훈이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죠. 영희한테 전해주세요. 이혼 원하면 해주겠다고. 어차피 저는 끝났으니까. 경찰서 소환장 받으면 꼭 나와. 안 나오면 강제로 데려갈 거야. 알겠습니다. 정훈이 대문을 나섰어요.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은행원으로 당당하게 양복을 입고 다니던 남자. 이제는 무너진 사람이었죠. 대문이 닫히고 오빠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오빠, 괜찮아. 갔어. 들었어. 다 들었어. 미안해. 내가 듣게 했네. 아니야. 들어야 했어.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을.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2년간 같이 살았던 남편. 제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영희야, 이제 끝났어. 다 끝났단다. 엄마, 울어. 실컷 울어.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민준이도 함께 안고 셋이서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정훈에게 경찰서 소환장이 발부됐어요. 오빠가 직접 전달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정훈은 아무 말 없이 받았대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고 녹음 파일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정훈은 처음엔 부인했대요.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듣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당신 목소리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행위를 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훈은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변명도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포기한 사람처럼. 한 달 후 1차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섰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정훈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아동 학대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예. 정훈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자신감 넘치던 은행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왜 또 울어? 조용히 못해? 엄마처럼 약한 놈.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정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확했고 정훈이 자백했기 때문이죠. 2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정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짧은 형량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당시의 한계였습니다. 1976년 아동학대는 지금처럼 무겁게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또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할 것. 판결이 끝나고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오빠가 옆에 있었고 이재윤 변호사님도 함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씨. 잘 싸우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민준이와 함께. 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영희 씨. 돌아보니 정훈이었어요. 형사 2명이 그를 호송하고 있었죠. 곧 구치소로 갈 거였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정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이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당신한테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괴물이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계시면 됐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훈의 시대는 끝났으니까요. 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영희야, 잘했어. 응, 오빠. 끝났어. 진짜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그날 저녁 친정집 마루에 앉아 민준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죠. 민준아,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민준이가 제 뺨을 만졌어요. 작고 따뜻한 손. 이 아이를 지켰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1976년 11월 저는 24살이었고 이혼녀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남편 고소한 여자, 아이 하나 때문에 이혼한 여자.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 아들을 지켰고 침묵을 깼고 괴물의 가면을 벗겼으니까요. 그리고 49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그 작은 아기는 변호사가 되어 다른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2025년 11월 23일 대전 둔산동.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어요. 민준이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이 없었죠. 저는 아들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49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엄마, 제가 그런 일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억 안 나지?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목욕탕이 무서웠던 건 기억나요. 어렸을 때 목욕탕만 가면 울었대요. 외할머니 말씀이. 그래. 내가 5살 때까지도 혼자 씻지 못했어. 엄마가 꼭 옆에 있어야 했지.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49세 어른이 된 지금도 그때의 상처는 남아 있었나 봐요. 외삼촌이 절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응. 내 외삼촌 없었으면 우리 둘 다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용기를 내셨구나. 민준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라니. 당연한 거였어. 넌 내 아들인데.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도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건 말이야. 내가 지금 하는 일 때문이야. 제가 하는 일요? 아동 학대 사건 변호. 넌 모르지만 엄마는 알아.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민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뭔가 제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걸. 왜 목욕탕이 무서운지, 왜 큰 소리만 들으면 움츠러드는지. 법대 다닐 때도 아동 인권 쪽으로 자꾸 관심이 갔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내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 그럼 아빠는 진짜로 저한테 그런 짓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민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아기가 뭘 잘못했겠어? 네. 그리고 기억해. 엄마는 너를 지켰어. 외삼촌도 지켰고, 우리가 너를 구했단다. 민준이 눈물을 흘렸어요. 49세 변호사가, 두 아이의 아버지가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아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49년 전 14개월 아기를 안았던 것처럼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그 뒤로는 어떻게 되셨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친정에서 1년 정도 살았어. 그 뒤에 재봉 일을 다시 시작했지. 작은 가게를 얻어서 옷 수선하고 맞춤 옷 만들고.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1970년대에 이혼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 동네 사람들 수군거림도 많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래도 행복했어. 너랑 둘이 조용히 사는 게. 내가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는 걸 보는 게. 그때 아빠, 김정우는 어떻게 됐어요? 2년 복역하고 나왔어. 그 뒤로는 소식 끊겼지. 어디 갔는지 뭘 하는지 몰라. 찾아온 적은 없었어요? 없었어. 다행히도. 외삼촌이 경고했거든. 다시는 영희랑 민준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외삼촌,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그렇지. 내 외삼촌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그럼 아버지, 로렌스 아버지는 언제 만나셨어요? 로렌스? 제 2번째 남편이었죠. 민준이가 10살 때 만났습니다. 1986년이었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재봉가게 근처 문구점 주인이었지.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 아버지는 정말 좋으셨어요. 저한테도 엄마한테도. 그래. 로렌스는 달랐어. 너를 친아들처럼 대해줬고 엄마한테도 존중해줬지. 목소리 한번 높인 적 없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렌스는 5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제 곁에서요. 엄마, 그럼 제가 변호사 된 거 엄마 때문인가요? 아니야. 그건 내 선택이었어. 엄마는 내가 뭘 하든 응원했을 거야. 근데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그랬구나. 기억하고 있었네. 저는 민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반 친구가 아버지한테 맞는다는 얘기를 듣고 울면서 집에 왔던 민준이 엄마,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해요? 라고 물었던 그 아이. 민준아, 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약한 사람을 그냥 못 지나쳤지. 그게 내 본성이야. 그게 다 엄마가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지켰듯이 저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어요. 민준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의 아내 지영이와 손주들이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저희 왔어요. 17살 타일러와 15살 로라가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죠. 어머, 우리 손주들. 왔구나. 할머니, 오늘 뭐해요? 떡볶이 해주실 거예요? 로라가 제 팔에 매달렸어요. 타일러는 소파에 앉아있는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울었어요? 아니야. 할머니랑 얘기하다가 그냥. 민준이 손으로 눈을 닦았어요. 지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며느리. 그냥 옛날 얘기 좀 했어요. 저는 손주들을 불러 앉혔어요. 타일러와 로라가 제 양옆에 앉았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오늘 너희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무슨 얘기요, 할머니?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일이야. 그리고 너희 아빠가 아기였을 때. 저는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물론 너무 자극적인 부분은 빼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요. 완벽해 보이던 남편이 사실은 아기를 아프게 했다는 것. 할머니가 용기 내서 그 비밀을 밝혔다는 것. 그래서 아기를 구했다는 것. 와, 할머니가 그렇게 용감했어요? 로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엄마라면 누구나 그랬을 거야. 근데 할머니, 무섭지 않았어요? 타일러가 물었어요. 무서웠지. 엄청 무서웠어. 그래도 해야 했어. 왜냐하면 할머니 아들이 너희 아빠가 위험했으니까. 아빠가 그 아기였구나. 타일러가 아빠를 쳐다봤어요.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죠. 그래. 아빠가 그 아기였어. 그럼 진짜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로라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나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쁜 행동을 한 건 맞아.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벌을 받았지. 할머니, 저희한테 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타일러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들아, 세상에는 나쁜 일들이 있어. 때로는 가까운 사람한테서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뭐요? 침묵하지 않는 거야. 저는 두 손주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누군가 너희를 아프게 하면 참지 마. 말해. 엄마한테,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경찰한테. 누구한테든 말해. 알겠니? 네,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만약 너희 친구가 힘들어하면 못 본 척하지 마. 도와줘. 어른한테 알려줘. 그게 진짜 용기란다.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그래. 할머니처럼. 타일러가 물었어요. 할머니, 후회하신 적 없어요? 그때 그렇게 하신 거?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왜냐하면 할머니는 할머니 아들을 지켰거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지킨 거야. 민준이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지영이가 일어나 시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따뜻한 거실이었습니다. 얘들아, 기억해. 침묵은 나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용기 내서 말하는 게 진짜 강한 거란다. 네,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타일러와 로라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저는 두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다 돌아갔어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뭐가? 저를 낳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키워주셔서요. 그리고 오늘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뭘?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1976년에 이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알아요. 그래도 엄마는 저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민준이 저를 안았어요. 큰 아들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민준이 떠나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낡은 카세트 녹음기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49년 전 이 작은 기계가 제 인생을 바꿨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손에 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했을까? 당시에 내가 한 선택이?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제대로 했어. 민준이는 살아남았고 잘 자랐고 지금은 다른 아이들을 구하고 있잖아. 베란다로 나가 은행나무를 바라봤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정훈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당신은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했어. 민준이는 훌륭하게 자랐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우리는 행복해. 당신 없이.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68세. 이제 제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르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는 침묵하지 않았고 아들을 지켰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게 제가 이 세상에 남기는 유산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침묵하지 마세요. 용기 내서 말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도, 친구도, 경찰도, 변호사도 누군가는 당신 편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침묵은 가해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용기예요. 저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49년 전 이 작은 기계가 제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이야기가 누군가를 구하길 바랍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집안을 채웠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내일 또 손주들이 올 거거든요. 그때 떡볶이를 해줘야죠. 평범한 저녁, 평범한 할머니의 하루. 하지만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49년 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